이것도 정말 웃긴 게 요번에 조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그 뉴타운 직전 도로에 도로 부지를 매부 이게 사실 고수들만 하는 투자거든요. 도로 투자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예, 왜냐면 이게 입주권 나오는 예. 도로. 근데 이게 안 나올 수도 있어서 사실은 되게 위험해. 저도 도로 투자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진짜 어렵습니다. 어렵죠. 근데 이분이 선수. 완전 선수야. 그 한남뉴타운 지정 되기 직전에 도로를 딱 사가지고 근데 도로니까 종부세 포함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이건 주택이 아닌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뭐라고 할 수가 없네? 아, 나 도로 샀다는데 뭐, 그죠? 그 옛날 아이언뉴타운에 딱지라고 왜 무허가 건물 네. 알죠? 그거. 그러니까 그런 거 사고 또 그것도 되게 선수들만 하는 거예요, 선수들만. 저도 안 해봤어요, 저도. 겁나서. 저도 안 한다고요. 저도 그런 투자 안 한다고요. 저도 도로 부지를 제가 부동산 투자 20몇 년 했지만 도로 부지 해서 뉴타운 딱지 받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진짜 고수도 하기 힘든 거예요, 진짜로. 그렇죠. 특히 이제 이게 경매하고 결합이 되면 네네. 진짜 고수들끼리 싸우거든요. 그럼요. 그래가지고 네, 그렇죠. 입주권이 나오냐 안 나오냐 갖고도 일단 조사를 해야 그럼요. 되고 엄청 까다롭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그 대단하신 분이다. 대단하신 분이고 이런 거는 배워야 된다 우리가. 그래서 조윤 후보자가 배우자가 보유했던 보광동 도로 부지라는 얘기죠. 와이프 이름으로 산 거죠. 근데 이런 거를 얘기해도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청년 결백하고 그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얘기해줘도 뭐 모르잖아 사실은. 도로 부지 한다는 게. 그리고 이거는 정말 제가 볼 땐 내부 정보 아니면 하기 그렇죠. 힘들어요. 그렇죠. 내부 정보. 근데 저나 종훈 씨나 후레이나 우리가 내부 정보 이용하냐고. 저는 내부 정보 절대 이용하지 않습니다.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제가 이제 통찰에 의해서 예측하고 그렇게 해서 투자를 하는 거지. 뭐 내부 정보 한 번이라도 이용한 정도 그러면 안 되지만. 근데 이런 거는 반칙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저희는 반칙 쓰지 않잖아요. 그냥 제 돈 갖고 제가 리스크 안고 투자를 하는 거고. 이런 분들은 반칙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볼 때는 거의 99% 내부 정보 활용하는 거예요. 진짜로. 그렇지 않고 이렇게 했다는 거는 좀 말이 안 돼, 사실. 그렇죠. 뭐 상식적으로. 원래 부동산 업을 네. 했던 사람도 아니고 그렇죠. 그냥 이 고위 공직자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 가가지고 네. 도로를 산다고? 그렇죠. 주택도 한남뉴타운 핵심 지역에. 주택도 아니고? 맞아요. 예. 그래서 요거 나중에 그 도로 해서 나중에 입주권 받지 않습니까? 그냥 3, 40억 버는 거예요. 4, 50억. 냄새가 많이 난다. 아주 많이 난다. 네. 그러니까 이거 부동산 투자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고위 공직자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지 않냐. 일반인들이 했다고 하면은 저는 박수 치고 싶어요, 진짜. 본인이 노력해서 공부하고 리스크 안고 했다고 하면은 만약에 제가 이렇게 했다고 하면 저한테 뭐라고 할 건 아니잖아요. 내부 정보 이용한 것도 아니고. 근데 이거는 고위 공직자가 자기의 그 권력을 이용해서 내부 정보를 활용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는 큰 문제가 되고 이것도 이제 외교부 장관 지금 후보자니까 뭐 좀 문제가 있는가 아니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갖고 왔어요. 퇴직금을 받아서 일시불을 받았잖아요. 그거 아니면 중간정산이라고 해서 왜 집 사고 할 때 왜 절반 정도는 중간정산에서 집 사는데 보탰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안 되는 거야. 막히는 거야. 그냥 연금으로만 받는 거예요. 퇴직연금으로. 그리고 이 운용을 국민연금처럼 따로 이제 기관에서 한다는 거예요. 국가에서. 왜 그럴까요? 자기 쌈짓돈 이제 하려고 하는 거죠. 쌈짓돈. 쌈짓주머니. 국민연금도 쌈짓돈처럼 그럴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퇴직금 한 번에 못 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뭐 말은 뭐 국민들의 뭐 연금 생활을 뭐 하겠다 하는 건데 그건 뭐 사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어쨌든 요것도 좀 말이 있다. 지금 다 뭐 지금 난리예요, 난리. 사실 관심 없어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그냥 있는 돈으로라도 서울 내 등기 쳐야 할까요? 아니면 좀 더 기다려야 할지 어떻게 보시나요? 실거주 해야 하는 사람은 갭투도 어려울 듯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갭투를 할 수 있는 지역이 이제 한정돼 있는 거죠. 뭐, 그러니까 이제 강남 3구나 용산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 근데 이제 그런 지역들 중에 뭐 광진구나 이런 데도 토지거래 허가가 되면 또 그 외 지역들을 이제 해야 되는 건데 이거는 개인의 사정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기다리면 바로 강남에 입성할 수 있는 자산이 있으신 분들은 좀 기다려보는 것도 괜찮은데. 네.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좀 더 돈을 좀 불리셔야 되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불리셔야 된다고 하면은 좀 기다리면 또 멀리 날아갈 수가 있으니까 그 안에 뭔가 좀 해놓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이 갖고 있는 자산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뭐 그러니까, 주택수나 상황.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본인이 한도가 얼마인지. 그러니까 이제, 그쵸. 아까 기존의 주택도 봐야 되고, 내가 만약에 강남에 바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대기 자금이 충분히 있다. 그런 분들은 조금 기다려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어차피 또 풀릴 때가 있으니까. 그때 바로 사야 되니까. 준비 이제 근데 이제 그게 바로 안 되시는 분들은 조금 그래도 좀 장기적으로 보시고 뭔가 또 투자를 해놔야겠죠. 수지 상현 구축에 살고 있는데요. 네. 하나를 더 전세 끼고 매수하고 싶은데 네네. 수지에 하나 더 살까요? 아니면 수원 재개발을 할까요? 그것도 이제 매물에 따라 달라지긴 하는데, 이제 같은 지역에 이제 두 개를 하는 거는 약간 분산 투자 면에서는 좀 안 좋다 보이는 거고요. 수원 재개발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리 처분 인가 이후에 사게 되면은 이게 비과세 기간이 엄청 길어질 수 있는 거예요. 6년, 7년. 그러면 이제 2주택으로
이제 비과세 한도를 최대한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전략에서 봤을 때는 수원 재개발도 나쁘지 않은 거죠. 그 네. 설명을 듣고 아마 질문하신 걸 수도 있겠네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다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돼요. 이 상황이 다 달라서. 달러 환전 적금은 비추하시나요? 원화 싹 다 달러로 바꾸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 환율이라는 게 약간 변동폭이 있고,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환율이 이제 우리나라가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질수록 확률은 상승하니까 달러 갖고 있는 게 유리한데 이게 뭐 단기적으로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제 뭐 그거를 뭐 다달이 조금씩이라도 이제 좀 준비해 놓자 이런 얘기 측면이지 뭐 지금 당장 모든 돈을 뭐 달러 베이스로 바꿔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보면은 좀 이제 환율이 좀 떨어질 여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또 손해를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조금씩 이제 이거 달러 자산은 내 이제 보험 형태로 조금씩 준비해 놓으셔라. 그러니까 내 자산에 얼마 포트폴리오에서 얼마 정도는 달러 자산을 좀 비중을 늘려 놓으셔라.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다 바꿔놓으라 이런 거 아니에요. 뭐 전 재산 다 팔고 뭐 대출 막 땡겨서 달러 사세요 이런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도 좀 이해해서 들으시면 좋겠어요. 조정 대상 지역의 아파트 두 채 국평 보유 중인데요. 네. 앞으로 가져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서 고견 여쭈어 봅니다. 조정 지역이라고 하면 이제 강남권에 있으신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내년 5월 9일까지만 일반 세율인 거고 그 이후에는 이제 중가가 20% 더 붙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게 사실상 그렇게 된다고 봐야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죠. 되겠죠? 연장이 안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이거 두 채 중에서 양도 차익이 적은 거, 그러니까 덜 뚫뚫한 한 채를 처분을 하시고 그 자금을 어떻게 활용할까를 좀 고민해 보시는 게 괜찮지 않을까. 왜냐면은 양도세 중과되면은 20%면 사실 못 팔거든요. 45%에 25%더 플러스하면 65%인데 65%면은 파시겠냐고요. 양도세 가뜩이나 중과되면 안 되니까.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내가 자녀가 있으면 자녀한테 뭐 증여를 한다거나 증여세 내고 증여를 한다거나 아니면 팔고 뭐 자녀 앞으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하게 되거나 그 나눠준다거나 아니면 요거를 뭐 해서 조정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은 또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면 조정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 예를 들어서 뭐 광진구에 있는 새 아파트라든가 이런 거 성수동에 있는 새 아파트를 뭐 전세 끼고 사는 것도 뭐 나쁜 전략은 아니지 않습니까? 양도세 어차피 내고 2주택으로 가는 거니까 취득세도 어차피 일반 세율이니까 뭐 그런 전략. 그다음에 좀 돈이 남는다고 하면은 뭐 월세 받는 거 좀 세팅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다 다양한 거예요, 이것도. 다양하게 어떻게 이제 성향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거를 뭐 단편적으로 이 댓글만 보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 상담을 통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다는 얘기죠. 광명 매물 많은데 상승 여지가 있을까요? 광명 마이너스 피 붙은 거 다 사라졌습니다. 올해 연말이나 네네. 내년 초에 실입주 계획입니다. 현재는 부평구 네. 북의 택지지구 아파트의 대체주택으로 21년 고가 매수해서 네. 실거주 중입니다. 네네. 내년 초에 실거주 주택을 매도해야 하는데 네. 구축에도 온기가 돌까요? 그거를 이제 팔고 광명 온다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네. 좋은 전략이에요. 좋은 선택이에요. 예, 그거는 빨리 그렇게 하시는 게 괜찮을 것 같고. 네, 팔려야죠. 그러니까 그게 팔려야 되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그 제가 그 올 초에 이제 강남을 사라고 많이 상담을 했었어요. 강남을 빨리 사시라고. 근데 그분들이 안 팔려서 못 샀거든요. 안 팔려서.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그냥 지금 5천만 원, 4천만 원 싸게 파는 게 이득이다. 아, 내 거를 그냥 빨리 쳐고 빨리 강남 사는 게 이득이다. 근데 그때는 그 말을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돌이켜 보니까 그때 1억이라도 금매로 던지는 게 훨씬 더 이득인 거예요. 그 팔고 만약에 강남에 왔으면 엄청나게 5.1억 해도 매수할 그렇죠. 수 있었다면 그렇죠. 매수 근데 됐거든요. 매수가 돼서. 그래서 지금 좀 약간 후회하신 분들 계신 거예요. 그때 좀 싸게 팔 거야. 근데 지금도 안 팔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관점을 달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좀 더 좋은 상급지로 이동하려면 내 거를 끝까지 지킬 게 아니라 그냥 5천만 원 1억 싸게 파는 거예요. 그냥 파는 거예요. 그냥 팔고 빨리 와야죠. 빨리 갈아탈 거면. 근데 그걸 못 파니까 못 갈아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1대1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 걸 더 싸게 팔고 더 비싸게 사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게 비싸게 산다 하더라도 이게 더 이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약간 텀을 두고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해서 아까 한 채 더 사고 이게 두 채니까 이게 좀 올라주는 게 이게 좀 덜 오르더라도 두 채니까 이게 양으로 승부하는 거잖아요, 양으로.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정리하면 조금 더 상급지로 이동할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부평 팔고 강명 사는 거는 저는 찬성. 시기도 괜찮습니까? 연말? 연말 괜찮아요. 왜냐면 입주 물량이 아직 많이 있어서 그때 되면은 좀 그러니까 광명이 제가 볼 때 입주 물량 때문에 계속 눌려 있을 거예요. 다른 데에 비해서. 그래서 눌려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이제 매수하기에는 적합하다. 근데 이제 최고점에 사셨다고 했으니까 부평을 그쵸. 그러니까 부평을 손해보고 팔아야 된다는 거야. 그냥 이렇게 잘라버리고 그렇죠, 그냥 그렇죠. 예. 가야 된다는 거죠. 광명이 낫다는 거죠. 네, 갈아탈 거면 당연히 광명이 낫죠. 부평보다는 당연히 상급지로 가는 게 맞죠. 광명 매물이 많은데 상승 여지가 저는 장기적으로 있다고 봐요. 소형 평수는 어떻게 보십니까? 광명 뉴타운 17평.
그러니까 이게 그 25평, 최소 25평 이상이 돼야지 올라요. 예, 그러니까 강남권 일부만 17평 이런 게 오르지. 심 교수님이 해보니까 수용평수라도 사라고 했거든요. 돈이 정말 없으면. 돈이 정말 없으면 사시는 거고, 제가 볼 때는 그래도 25평. 저도 소형평이 있잖아요. 네. 예, 그 의정부에 하나 있잖아요. 올라요? 예, 오르긴 하는데 어. 그렇게 많이 안 오르더라고. 재미는 25, 없지만. 예, 예. 근데 오르긴 해요. 오르긴 하는데 25평, 34평에 비해서 그렇게 오르는 폭은 적더라. 아무래도. 그래서 최소 25평은 가라. 그 다음에 이제 진짜 돈이 없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17평, 18평 하시는 게 맞다. 저도 소형평이 있지만, 근데 대신에 소형평은 장점은 뭐냐면, 그 전용 면적 40제곱미터 이하는 전세가 간주임대료가 그 면제가 돼요. 포함 안 되는 거죠. 네, 포함 안 되는 걸로. 그게 내년인가? 그게 물론 기한이 있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또 전세로 놓으면은 또 간주임대료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40제곱미터 이하는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채인데요. A주택을 먼저 샀고 네. B주택을 샀습니다. 네네.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구간이 지나서 네. A주택을 일반 과세로 털고 네. 네. B주택을 비과세로 털려면 네네. A주택을 팔고 나서 B주택을 얼마나 들고 있어야 비과세가 아니, 되나요? 상관없어요. 그거는. 예전에 그 문재인 정권 때 1주택 되고 나서 2년 지나야지 비과세 되는 그런 규정이 있었어요. 잠깐. 예. 근데 그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바로 팔아도 비과세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둘 중에 양도차익이 적은 거 먼저 팔고 바로 팔아도 비과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예전 규정이랑 헷갈려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파셔도 됩니다.